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설교 제목은 어떻게 감정을 로봇같이 부리시는가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 주십시오. 예,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인데, 오늘 이 설교를 잘 음미하고 수행하려면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감사발전소를 같이 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향기 마시듯이, 꽃향기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마시죠. 마시듯이 들이쉬면서 고마워하고, 내쉬면서는 이를 담으면서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딱 이걸 3번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꽃향기 마시듯이 고마워하면서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하고, 소리는 안 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꽃향기 마시듯이 감사하면서 깊게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에게 감사발전소 소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받아들이시는 분은 박수 쳐주십시오. 박수. 네네. 이 감사발전소 소장을 추대한 분들은 저하고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아까 그 감사발전소를 돌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꽃향기 맡듯이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내쉬면서 하고, 이것을 3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생활 중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일을 하거나 2가지를 주로 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면 얼굴이 다 말하자면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발전소를 3번을 돌리고 만나는 겁니다. 꽃향기 마시듯이 깊은 고마움으로 들으셨다가 내쉬면서 하는 것을 3번 하시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사발전소를 돌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일을 할 때 일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꽃향기 마시듯이 깊은 고마움으로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하고 감탄을 3번 딱 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녁에 잠들 때 누워서 꽃향기 마시듯이 깊은 고마움으로 들으셨다가 내쉬면서 하고 감탄하면서 계속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잠에 들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깊은 이완이 되어져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쉽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최후 일념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면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도 이 감사발전소가 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오르게 되면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마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감사발전소 소장 되신 분들은 이 첫 번째 규칙을 약속을 꼭 하시고, 2번째는
정말 이게 해보면 내 삶이 밝게 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한테 이걸 권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3번 감사를 드리게 하고 남분에게 감사발전소 소장으로 추대를 하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일하면서 사람 만날 때 잠들 때도 감사발전소를 돌리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잘 돌려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어떤 분은 굉장히 반가워 잘 한다는 분도 있고 깜빡 잊어버려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함께 감사발전소를 돌릴 때 정말 그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고마운 일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할 일과 인연들이 자꾸 찾아오고 안 좋은 소식 자꾸 들려온다.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겠죠. 내가 감사발전소를 돌려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로봇같이 부르시는가? 이 질문은 대종사님께서 불지품 8장에 보면 중생은 희노애락에 걸려서 마음을 섬으로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부처는 희노애락을 로봇같이 부르심으로 이 노복이라는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삶이 다른 삶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감정을 노봇같이 불렸을까? 이 질문을 자기한테 계속 묻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처음에 봉독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한다고 사경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본문의 실체를 깨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자답해서 수술해서 물을 때 어느 날 내면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들려오게 돼요. 이걸 체험하시면 내 삶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 놀라운 그 자긍심이 느껴지게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물음을 다 품고 살길 바랍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화를 예를 들어서 이 화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살펴보는데 이 화를 사람들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화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는 잘 쓰면 큰 회복이 찾아와요. 지혜와 복이 열려옵니다. 그런데 이 화는 잘못 쓰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걸 발견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에 아주 익숙하지 못합니다. 화에 대해서 화내는 것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또는 종교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오늘 저는 정말 뜻밖에도 화를 잘 내자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이렇게 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화가 나서 스트레스 주지 마. 왜 나를 괴롭히지?
이렇게 타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로 간에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되죠. 이처럼 자기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이 마음병이에요. 예. 큰 마음병입니다. 지금 세상은 깊은 마음병이 들어 있습니다. 예. 화가 날 때 화를 상대한테 자꾸 이렇게 투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병이 든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이거 우리 주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56장에 그대들이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치료의 정성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에 힘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해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의 탄식할 바니리로 했습니다. 또 뜻있는 이가 어떤 분입니까? 진리를 깨친 분들이에요. 대종사님도 그렇고 탄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병은 이 생에 다 끝나죠. 이 생에 끝나나 마음병은 영원한 장래 세세생생의 최고의 종자가 된다. 와,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병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마음병을 잘 발견해서 정말 재고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감정을 로봇같이 부려서는 법 3가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났다고 자기한테 일러주십시오. 내가 화가 났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화가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자꾸 화가 차오르게 돼요. 화를 품게 되는데 화를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가 났던 걸 알죠. 표정이나 말이나 눈빛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양반이 화가 나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를 저럴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언제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 분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나한테 일러주고 가까운 인연들한테도 내가 당신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화가 좀 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 연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는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진솔하게 표현할 때 거기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자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갖게 돼요. 이 화가 났다는 화뿐만 아니고 내가 불안하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죠. 화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참아라고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아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화를 참다가 이게 쌓이면 그냥 있질 않죠.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려요. 이 화를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상대 탓으로 돌리고 공격하면 늘 희노애대가 끌려 살게 돼요. 당신 때문이야 할 때 나는 내 화는 저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법위에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급에 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책임지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화가 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는 이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문제로 화가 나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속상해 고맙구나 하하하. 이 1절이고요. 내 문제로 불안해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두려워 고맙구나 하하하. 예. 내 문제로 슬프다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눈물 나 고맙구나 하하하.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열반하셨을 때 그 슬픔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주변에 어른들은 울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마 거의 조상을 치르고 49제를 할 때까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뭘 깨쳤냐면 이게 어머니 때문에 내가 슬픈 것이 아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온통 사랑을 해주신 분이 열반하시니까 내가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효를 해야 되는데 효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나 때문에 울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슬픔이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그 슬픔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깨끗하게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 문제로 희노애락의 희, 기쁨과 뒤에 락은 즐거움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걸 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기분 좋은 것도 나한테 달린 내가 책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로 기쁘다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즐겁다. 예, 고맙구나 하하하. 이 노래 속에는 내 문제로 화가 나고 불안하다고 하는 것, 슬프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퍼넘기고 있다고. 와, 이게 너무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내 문제로 속상해 고맙구나 하하. 이게 내 문제로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을 자각하게 되면 내 내면의 감정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숙된 인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을 로봇처럼 부렸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걸 자각할 때. 그걸 모를 때는 계속 원망하죠. 상대를 원망하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감정은 100% 내가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책임지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내 안에 어떤 문제로 화가 나는가? 이 질문을 최종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나한테. 내가 책임이라면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게 무언가 하고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물으면 며칠 사이에 다 답이 와요. 예. 내가 어떤 친구가 해서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욕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문제로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품어줄 수가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 모든 감정이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 사람한테 인정과 사랑을 원하는데 안 해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기쁨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스스로 얻게 되면 점점점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 문제로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나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부려쓸 수 있는 힘을 점점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위에서 적용해 보면 항마나 출가위에 해당되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 자신의 마음병을 치료하게 되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병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또 마음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사는 그냥 치료를 해주지만 그렇게 아니고 그도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화를 낼 때 이것이 같이 기분 나빠하면 그건 내 감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그것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아픔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서 그 아픔의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속상해요. 이건 너무도 우리 삶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자기 감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지면 끊임없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길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예, 화가 날 때 이건 내 문제야. 이걸 자기한테 일러줘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로 화나고 속상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서 답을 얻게 되면 100%내 문제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생활하면서 화나고 속상할 때 내 문제로 화가 난다고 말을 하십시오. 자기한테도. 그러면 정신 바짝 들죠. 정신 차려서 하라고요. 아까 노래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내 화가 딱 정리가 되어져요. 예. 그러면 참지 않아도 되고 참게 되면 계속 자기 몸을 상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왜? 어느 날 푹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깨끗이 표현하고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책임을 지라. 예. 삶이 누구 때문이라고 할 때 내 자존감은 추락합니다. 그래서 늘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죠. 예. 마음병 환자로 힘들게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책임을 질 때 내 안의 어떤 문제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이걸 묻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화가 날 때 자꾸 이제 내 안에 어떤 문제로 화가 났지? 하고 물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문자답인데 우리의 그 경전에서 어두성리가 바로 쉬운 우리말로 자문자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화두를 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치라고 하는 말씀도 이 자문자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저희 주변의 동지들이 자문자답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교육혁명이라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삶을 풍요롭게 열어가는 모습을 만난다. 예.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입식 교육의 노예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은 태어날 때 우리 존재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막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상황을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는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 생명공학이 한 인간의 존재가 우주가 빅뱅 했을 때부터 138억 년의 정보를 우리 몸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에서 너 자신에게 물으라. 답은 이미 너한테 다 있다. 와, 이건 놀라운 거죠. 한 인간의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시대의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자기한테 물어서 답을 얻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또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힘차게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겁니다. 내 문제로 화가 나. 예,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속상해. 고맙구나. 하하하. 이 노래가 저는 앞으로 국민의 노래로 펼쳐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들은 놀라운 자존감으로 세상을 함께 평등하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